네, 오늘 헬스푸어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두 분 이 자리에 다시 모셔보고 봤는데요. 라글라글 토크 시간 지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읽어서 또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장님. 네. 보험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네. 뭐 CI 보험도 있고, 뭐 실손 보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거 가입할 때 체크해봐야 될 그런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가입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의지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제가 보험회사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한 군데 보험회사를 하지 마시고, 뭐 많잖아요,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 보험회사를 이렇게 좀 서치를 하셔야 돼요. 가입은 한 군데서 하고 알아보는 거는 여러 알아보는 거는 하기 전에 여러 군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아까 저 선생님께서 뇌질환은 빨리 가라고 그랬지만 보험은 그렇게 내가 들기로 하면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또 주변에 이제 그런 그 실제로 그 보험을 들어서 거기서 혜택을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노력하면 뭐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A 보험사, B 보험사, C 보험사 이렇게 다 서치를 해보고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거죠? 뭐 특약도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고. 가능하면요 간단한 게 좋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특약을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나는 요런 보험 그리고 이제 또 뭐 우리 집 가족력을 보니까 뭐 부모님들이 이런 거에 잘 걸렸더라. 그러면 그런 쪽으로만 주로 해서 하면 되지 너무 중구난방하면은 보험료만 비싸지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화재보험이 손해보험보다 이런 것들이 보장도 더 넓고 경제적으로 저렴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생명보험에 계신다고 생명보험이 좋다라고 하시지 보험도요. 않으시겠죠? 싼 게 비지떡입니다. 그래서 웬만큼은 부담을 해야 거기에 맞는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하라고 할 때는 싼 거를 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병종 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암에 걸리면은 뭐 한 3천만 원이다. 췌장암이라면 우리 누가 보니까 뭐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비싼 보험에 드는 거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냐면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누가 와서 들으라고 했을 때 드는 것보다는 병에 대해서 가족력에 대해서 다음에 뭐 내 직업이 주로 또 이렇게 영향을 받잖아요. 뭐 그런 거 이렇게 쭉 보면 내 위험도가 어느 쪽이 좀 더 위험하겠구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주로 들면은 좋습니다. 가족력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뇌혈관 질환도 사실 가족력이 있나? 뭐 주위에서 정말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할 때 정말 특약 중에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질병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가족력이라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는 어떤 유전과 관련된 거 이런 거를 사실은 가족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가족력은 굉장히 이제 넓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유난히 짜게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고기를 많이 먹는다든가 아니면 많이 먹는다든가 수시로 간식도 먹고 그러다 보면 가족력이라기보다는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다 뚱뚱해지거든요. 이렇게 뚱뚱해지면 당뇨병도 생기고 혈압도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집안은 당뇨 가족력이다. 뭐 우리 집안은 뭐 혈압 가족력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일부에서는 정말 유전적인 요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어떤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게 생기는 것들이 있고요. 사실 뭐 노인성 질환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여기서 예외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 식생활이 많이 서구화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 뇌출혈하고 뇌경색 비율이 나라마다 많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불과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10년에서 20년 상간에 이 뇌출혈이 차지하는 비율이 툭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혈압약을 잘 드시면서 이제 혈압 조절이 잘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좀 잘 살게 되면서 이제 서구화가 된 거죠, 식습관이.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경색 뇌출혈 비율이 저희가 한 70% 정도 보고 있거든요, 뇌경색이. 미국이 한 80%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아마 이게 70%, 30%가 아니고 뇌출혈이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불과 얼마 안 되는 동안에 점점점 줄어들고 이제 뇌경색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저희 아버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굶주렸기 때문에 이 혈관에 뭐 찌꺼기가 쌓일 수가 없었어요. 고기를 먹어보지를 못했으니까요. 근데 저희 세대만 해도 어려서부터 잘 먹고 자랐으니까 어린 애들부터 벌써 동맥경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30대, 40대, 뭐 심지어는 약간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20대 때도 뭐 뇌졸중으로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조 증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앞이 잘 안 보인다던가 말이 조금 어눌해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전조 증상이 나오나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전조 증상은 뭐 팔이나 다리가 갑자기 힘이 빠졌다가 돌아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온다든가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불행히도 전조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전조 증상이 생기면서 바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든가 아니면 언어 장애가 생겨서 자기가 내가 뭐가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어떤 전화 같은 거를 하거나 도움을 청하려고 그래도 이게 발음이 잘 안 된다든가 말이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본인이든 주변에서 뇌졸중일 수 있겠구나 하고서 빨리 연락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전조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 증상이 없을 때 사실은 건강검진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위험 요인이 있다면 미리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이제 보험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전공이 이제 의학이다 보니까 의사 입장에서 보기는 제일 좋은 보험은 건강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좀 힘들지만 뭐 밤에 술도 마셔가면서 접대해가지고 내가 조금만 돈을 더 모으면 내가 65세 이상부터는 내가 질병은 내가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겠다. 그런데 과연 누워서 편안하게 치료비 내면서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거보다는 차라리 질병에 안 걸리거나 또 하나는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약을 쓰더라도 이 본인이 몸 상태가 뒷받침을 못해주면 이겨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네. 예. 뭐 건강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두 분의 강의 내용에서 다 술이 들어갔는데 네. 사실 가장 저도 관심이 많으신 부분일 것 같아요. 술을 정말 먹으면 안 되는지. 사실 혈액순환에 술이 좋다고도 하잖아요. 과음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과음이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의 비율을 얘기하는지는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요.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선시대 임금님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그 세종 임금님께서 임금이 되신 이유가 그 왕조실록에도 나오거든요. 그 태종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양령을 내치면서 다음에 이제 세자를 효령대군과 이제 충녕대군 중에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효령은 보니까 술을 못 마신다. 그런데 양령은 명나라에서 사신이 왔을 때도 같이 술도 마시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적중이지거든요. 적당한 곳에서 멈출 줄 알더라. 그래서 근데 그거를 한 잔, 두 잔, 저는 뭐 한 10잔쯤 마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아까 지금 계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계절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유가 계절 자체에 관련된 요인도 많고 그거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많고 술도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그 자체가 칼로리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술만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죠. 술만 마시면 거의 그거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안주를 드세요. 예. 그리고 이제 잠도 늦게 자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게 되면 자기 식사 외에도 또 뭔가를 먹기 때문에 이제 비만해지게 되죠. 예. 그리고 또 뭐 짠 걸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뇨 환자들은 술을 마시면서는 절대로 혈당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적포도주는 괜찮다. 이런 얘기 아예 잊어버리셔야 돼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아예 안 마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두 잔인데 사실 뭐
술 자주 드신다니까 잘하실 것 같은데 소주가 이제 도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예, 정말 전에 비해서는 뭐 절반 이하로 내려간 요즘 거예요. 저도수주가 예, 인기가 있죠. 절반 이하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이제 계산을 하죠. 소주 2잔까지 괜찮다 그랬는데 이제 4잔으로. 예, 오리지널이 2잔이었으면 네. 잔 크기는 같다 그러면 4잔은 충분하겠다. 예. 그러면 4잔은 괜찮다. 그러면 아침에도 먹어도 되나? 저녁에도 먹어도 되나? 그럼 마시다 보면 또 기분이 좋아서 아이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8잔 먹고 내일은 그러면 아침에는 빼야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구 결과들은 많아요. 술 조금 마시는 게 오히려 안 마시는 것보다는 좋다는 연구는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그걸 적용하기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환자들한테는 그냥 술 마시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갔을 때는 벌써 환자잖아요. 네, 소장님 인정하고 싶지 않으셔가지고. 예, 지금. 네, 그만큼 이 술은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어하는 그 주제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이제 이게 뇌졸중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까 이제 위험 요인들 쭉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뭐 흡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그런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거 자체도 벌써 어떤 말기 질환 단계다라고 봅니다. 그때는 벌써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 단계부터 어떤 병으로 인식을 하고 치료를 하자. 대표적인 개념이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복부 비만 있고 혈압이 정상하고 고혈압 중간 정도. 그다음에 혈당도 정상하고 당뇨병 진단 중간 정도.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건강검진에서 그런 게 나오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정도면 뭐 당뇨병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나는 건강하구나. 근데 신경을 안 쓰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당뇨병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딴 사람보다는 높은 편인데 혈압약은 안 드셔도 되겠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고혈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사증후군도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치료를 하자.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시작을 벌써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사증후군도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비만도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외국 얘기를 하시니까 네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제가 이제 은퇴 쪽을 이렇게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제 아까 시간이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적어도 뭐 4시간 반 이전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귀농 귀촌하고 싶다. 나는 뭐 이 도시에서 몇십 년을 살았으니까 이제는 은퇴하고 나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살고 싶은데 가장 큰 문제가 그런 응급 의료 체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어떤 그 응급 의료 체계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손을 볼 그런 여지는 없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그래도 많이 개선됐고요. 네. 사실 뭐 저희보다 이제 어떤 뭐 태국만 정도만 하더라도 저희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예, 거기만 해도 뭐 차로 병원에 오는 게 아니고 진짜 뭐 거기 그 툭툭이 그런 거 타고 뭐 병원에 오기도 하고 뭐 업어서 오기도 하고 트럭에 실어서 오기도 하고 저희는 그나마 좀 난 편이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은퇴를 계획을 한다면 귀농 귀촌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의사니까 이제 그걸 딱 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만성질환,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꾸준히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타고 이제 그럴 만한 병원이 어디에 있나? 그거는 사실 큰 병원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내가 아주 뭐 걸어가든가 아니면 뭐 버스 한번 타면 간다든가 이제 근데 그런데. 노년분들, 노인층의 분들은 보통 종합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약을 타시잖아요. 이게 뭐 작은 그런 일반 내과에서도 다 가능한 건가요? 예, 다 가능합니다. 예,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좀 문제가 너무 이제 큰 병원에 치우쳐 있다는 게 문제죠. 예, 그래서 오히려 큰 병원에서는 정말 중증 환자 위주로 봐야 되는데 이 경증 환자도 보다 보니까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귀농귀촌 장소를 잡는다 그러면 일단 그런 이 만성 질환을 관리할 만한 의원이라든가 조그만 병원이 어디 있나 그런 거를 알아서 위치를 정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위급한 상황, 뭐 뇌수술을 해야 된다든가 어떤 뭐 심근경색에 스텐트 시술을 해야 된다든가 그럴 때는 정말 대학병원 내지는 대학병원에 준하는 큰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병원에 적어도 1시간 이내에 도착할 만한 거리. 내가 문제 생기면 이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119가 와서 나를 싣고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건 아닌가. 그런 것도 계산을 해봐야죠. 해봐야 되고요. 예. 네. 그리고 내가 의식은 있는데 잘 못 움직일 상황이다. 이제 그랬을 때 뭐 휴대전화 단축번호를 뭐 해가지고 몇 번을 누르면 누구한테 연락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0번을 누르면 그냥 119에 뭐 전화가 가게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네,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정말 중요한 그 부분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외국 얘기도 해주셨지만 일본에서도 실버 110인가 이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의료 이 제도가 참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앞서서 소장님도 우리나라 뭐 의료제도 뭐 돌보미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좀 쉽게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돈이 없으니까 병원 가기를 꺼려하는 분이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이렇게 장수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같이 그냥 병원에 한꺼번에 가세요. 네. 그러니까 한의원 가가지고 좀 받고 그다음에 또 물리치료 가서 또 받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일 취약한 게 저는 오히려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그 응급의료가 좀 문제라서 그렇지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은데 이 대도시의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거의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의료 혜택을. 그래서 그런 의료 혜택을 좀 이 병원들이 찾아다니는 저희는 이제 찾아다니는 뭐 보험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찾아다니는 의료 시스템 요새 또 이 차 한 대 의료 네. 장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도서지방도 가고 지방도 가잖아요. 근데 그런 걸 오히려 그 대도시의 취약계층을 좀 찾아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네. 하거든요. 일부 이제 보건소 중심으로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보건소 기능이 사실은 조금 애매한 면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보건소는 그냥 일반 의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가면은 뭐 물리치료도 해주고, 네. 그냥 뭐 예방접종도 해주고, 그러니까 소아 예방접종. 그런 것도 해주는데 사실은 보건소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취약계층을 진료해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뭐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전염병 같은 게 생겼을 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보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정부 당국자들도 알고 있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건강검진 같은 경우도 뭐 회사에서도 뭐 의무적으로 하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뭐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뭐 혈액을 그냥 추치를 한다거나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비싼 이 종합병원에 이 건강검진 이런 데서는 뭐 세밀한 그런 질환까지도 보일 수 있겠는데 이렇게 간단한 그런 건강검진으로도 병들이 정말 다 보여지는 건지 사실 조금 의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의학자 중에 이제 예방의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초의학 중에서 이제 예방의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많이 연구를 하시거든요. 과연 이제 건강검진이 필요한가? 건강검진이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가? 네. 간혹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매년 건강검진하고 내시경까지 하는데 한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위암 말기다. 아니면 뭐 폐암 말기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야, 이거 무슨 건강검진 엉터리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물론, 고가의 건강검진보다는 기본 건강검진이라도 그 나온 결과를 의사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정상하고 질병하고 중간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혈압이 141이다. 수축기가. 그러면 고혈압이거든요. 그런데 141인데 혈압이 있으니까 약 드세요. 그런 의사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혈압이 조금 높으신 것 같은데 자주 재보세요. 이게 혈압약을 드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건 천지 차이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가 좋은 의사 선생님 같은데요. 네. 근데 또 환자 입장에서도 의사가 141이니까 자주 혈압을 재시고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으면 오셔서 약을 타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환자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심각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혈당도 마찬가지고요. 혈당도. 네, 사실 건강검진하면 이렇게 종이로 받아보게 되는데 그 문구 하나하나를 좀 잘 읽어보고
또 주의를 해야 될 점들은 또 되새겨서 잘 주의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불현듯 광고를 본 게 떠오르는데 사실 이 뇌혈관 질환에 물을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되나요? 그 혈액순환에 있어서? 물을 많이 먹는 게 도움된다기보다는 탈수가 안 좋죠. 특히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광고에서 제가 떠들려 보면 그 알칼리 이온수가 그 혈액순환 개선제 역할을 한다라고 그런 광고도 좀 본 것 같거든요. 그게 과연 좀 신빙성이 있는지. 근데 이제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학도 뭐 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과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실치 않은 거는 아니다 하고 보는 거거든요. 아까 계절에도 보면은 사실은 뇌출혈이 분명히 11월, 12월에 많이 생겼죠. 그렇지만은 저희가 통계 처리를 해보니까 우연히도 생길 수 있는 정도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이라든가 알칼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딱 결론 내리기 힘들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오히려 탈수가 되면 이 혈액이 끈끈해지면서 어떤 뇌경색이라든가 그런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름이라고 무시할 게 아닌 게 여름에 만약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혈액이 좀 끈끈해지면서 오히려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고 그랬을 때는 충분히 물을 드셔가지고 혈액 점도를 높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비행기 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적혈구가 원래는 이렇게 약간 찌그러져 있습니다. 혈관 속을 잘 지나갈 수 있게.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면 이제 기압이 낮아지면서 이게 통통해져요. 그러면서 잘 통과를 못하게 끈끈해지는 거죠. 그래서 뇌경색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심근경색 과거력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원래 드시던 약도 잘 드시고,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기내가 상당히 건조하고 그러면은 이게 탈수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더군다나 적혈구 모양도 달라지기 때문에 점도가 올라가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히 장거리 비행을 하실 때는 물을 계속 드셔야 돼요. 네. 저도 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라고 아까 선생님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 집안의 온도랑 바깥에 이제 가을도 되고 했으니까 이제 운동 좀 해야지 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찬바람 불면은 뭐 이렇게 뇌질환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유의성은 없다. 그렇지만 저희 또 어른들한테 들은 거는 이렇게 좀 쌀쌀해졌을 때 처음 나갈 때 조심해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확실하게 이거는 아니다. 아까 보시면 11월, 12월. 사실은 언제가 추워요? 1월이 가장 춥거든요. 네. 1월에는 왜 줄어들까? 그 훈련이 좀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추측하는 게 있는데, 아주 추워지면 일단 난방을 하죠. 충분히 난방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비를 합니다. 추우니까 모자도 써야 되겠다. 뭐 파카도 두꺼운 거 입어야 되겠다. 목도리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방심하는 게 가을에도 추운 날은 굉장히 춥거든요. 그리고 이 뇌졸중 심장 질환이 혈관 질환인데 혈관은 온도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온도 중에 절대적인 온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온도 차이. 따뜻한 데 있다가 갑자기 추운 데 나가면 확 혈관이 수축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반대로 목욕탕 갔다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위험한 게 냉탕 온탕 갔다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위험하세요. 뜨거운 데 오래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혈압 떨어지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더 나쁜 거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찬물에 풍덩 들어가세요. 그랬다 좀 있으면 다시 또 사우나에서 더운 데 들어갔다가 또 나오시고. 그래서 이 심장질환이 있거나 뇌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도 편두통이 좀 있는데, 그 두통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말씀해 주셨듯이 빈혈처럼 뭐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움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뇌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건가요? 일반인들보다? 편두통 환자들하고 그다음에 심한 어지러움증으로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환자들은 뇌졸중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위험 요인은 아니에요. 위험 요인들이 대표적인 게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능성 있는 후보군에는 들어갑니다.
일단 조심은 하셔야 네. 됩니다. 예. 이렇게 뭐 뇌질환도 그렇고 뭐 치매도 그렇고 장기간 입원을 요하는 그런 질병들인데 그렇다면 보험 측면에서도 그런 보험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가입해 놓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부모님들 이렇게 병원에 계실 때 보니까 간병이에요. 그 간병인에 대한 게 현금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는 형제들이 와가지고 뭐 하잖아요. 하다가 내가 할게 누가 할게 하다가 이 병이 오래되면 뭐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하나씩 둘씩 빠지고 그러면 이제 간병인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뭐 하루에 거동이 가능해도 요새 한 6만 원 이렇게 되면 25일 잡으면은 얼마입니까 이게 150만 원 뭐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만약에 이제 형제가 한 서너씩 낸다 그러면 한 달 뭐 몇 달 1년 2년은 내겠지만 3년 5년 그렇게 가는 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근데 또 그 부모님이 한 7, 80세 되면 그 자식들이 이제 4, 50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한테 돈이 또 제일 많이 들 때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병 보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준비해 놓으면 좋습니다.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좀 챙겨 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하실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노후 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 이제 돈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부동산이나 이렇게 목돈을 준비해 놓는 분도 계시고 연금같이 다달이 돈을 받아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게 사실 더 좋은 건가요? 저는 연타족이 되라 이렇게 요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연금 타는 족이 되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 요즘 예전에는 캠퍼스에서 만난 커플은요. 네. CC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요새는 BC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BC가 뭐의 준말이? B가 뭐의 준말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복지관 커플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복지관에 가면은 가장 인기 있는 어르신이 누구겠습니까? 돈이 많으신 분인가요? 아닙니다. 건강하신 분?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랍니다. 연금을 타는 분이 그래서 연타남이 가장 인기가 많으시답니다. 그래서 신랑감도 공무원이 또 그렇습니다. 1등이라고 하는데 예. 네. 마찬가지로 이 연금은 뭐냐면 다달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200만 원이면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이 들어오니까 내가 집을 뭐 얼마짜리 갖고 있더라도 그게 현금화가 안 되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한 평씩 자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 최고입니다. 네. 그만큼 이 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끝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또 못하셨던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선생님 여기 나오셨으니까 이게 선생님 보신 그 고객들이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봐주시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요? 네. 오래 살기 때문에 예 정말 전에는 60세만 조금 넘어도 대부분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뭐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래도 대부분 60세에서 너무 돌아가시니까. 그런데 지금은 65세에 정년을 해도 여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을 살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잘 살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체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가. 네. 정말 100세 시대에 건강관리는 너무도 중요하죠. 이 100세까지 사는데 병치레를 하면서 산다는 것은 이것은 100세까지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만큼 건강하게 사는 방법. 오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봤는데요. 뭐 식습관 관리도 중요하고 스트레스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와 관련돼서 뭐 보험을 들어놓는다거나 이렇게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좋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해피투마로우 시즌3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뭐 건강 관련된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 해피투마로우는 100세 시대 밝은 미래 설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앞장서서 나가니까요. 4회, 5회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